대학 다닐 때 지구에 능주 출신도 있고 이양 출신도 있고 또 공복 출신도 있어서 이쪽 지역을 대학 시절부터 다녀왔어요. 하순적교 그 삼풍사 앞으로 해가지고 스몰 되기 전에도 왔고 쌍봉사 대웅전 부탁이 전에도 저는 봤으니까 제가 운주사 처음 왔을 적에는 거긴 논이었거든요. 이 쌍봉사 학생들 데리고 답사 온 적에 참 힘들었던 거 하나가 학포당 앞에 그때 비포장인데요. 그 앞에 전신부가 하나 있어가지고 버스가 그걸 돌지 못해서 항상 거기서부터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 선거하니까 거기 요만큼 또 흘렸는데 그것도 선거 때문에는 뭐 조금씩 이렇게 풀어갔잖아요. 그랬던 그 추억도 갖고 있는데 하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저런 여러분들을 뵈면서 우리나라 역사 전체 속에서 화순에 있는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역사 교육을 여태 받으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맨날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물리치고 어쩌고저쩌고. 세상에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조상들이 그러한 국난을 겪으면서도 삶을 유지해가면서 문화를 창조해서 문화유산이 남아서 그 시대에 전성기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의 찬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 역사지. 그게 외적 쳐들어왔던 그 역사만 쭉 써왔던 거는 진짜 식민잔재가 나온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토박물관이라는 개념으로 국토박물관에서 화순의 위상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테이블을 일로 할까 이로 이쪽으로. 하버드 대학 라이샤와 교수팀이 쓴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지도에서 한반도를 가위로 오려서 유럽에다가 던져놓으면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우크라이나 정도가 1.5배 되고 그리스하고 이탈리아하고는 같고 헝가리, 벨기에, 오스트리아 전부 조금이에요.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는데 현재 한반도에서 129세 구석기 유적지가 조사됐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경기도 연천 휴전선 가까이 있는 전곡리 유적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이 구석기 유적지는 이 한탄강이 이렇게 머리끈처럼 쭉 휘어가는 저기에서 35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까지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발견된 저 주먹도끼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었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저렇게 뗀석기 가지고 살았다고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뗀석기 중에서도 끝이 뭉툭하고 뾰족하고 날이 많은 거는 애슐리안 핸드엑스라고 해가지고 당시 맥가이버 칼같이 여러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진 고고학 유물인데 저게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돼서 애슐리안 주먹도끼라고 그러는데 그게 유럽에서 이란까지만 있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쪽은 집게 전통이 있다. 이게 학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슐리안 핸덱스가 저기 전공에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세계 고고학 지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저 주먹도끼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1978년에 동두천에 근무하고 있는 미군 하사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저 미군 하사가 발견을 했어요. 저 사람이 인디아나 대학 고고학과 다니다가 학비를 벌려고 군대에 들어왔다가 미군은 세계 각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면 우리 집으로 격치 수당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왔는데 제가 책에다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하면은 동두천하고 전곡리하고는 차로 30분 걸리는데 동두천 미군대 PX에서 노래하는 여가수하고 연애를 하게 돼서 그 여가수하고 4월달에 여기에 데이트를 하는데 그 포펠에다가 물 끓여서 커피나 하려고 이 돌멩이 주워가지고 그 나무 삭정이로 저 굴을 떼려고 그 애인 보고 그 돌멩이 좀 주워오라고 그랬는데 저 돌멩이를 주워오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렉 보웬 하사가 똑똑해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저 주순 돌을 이 에슐리안 핸드엑스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의 보르트 교수에게 박스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당장 달려가고 싶을 때 내가 스케줄상 못 가니 세계 고고학대에서 그 만난 서울대 김원룡 교수한테 신고하라. 그래서 김원룡 교수가 5월부터 여기 와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여기서 발굴해갖고 4,500점의 유물, 그것도 땅 깊이 8m까지 들어가면서 발굴을 하고 93년에 발굴을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김원룡 교수가 나는 화장해서 전곡리 유적지에 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까만 돌멩이에 그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문화재청장이 되리라고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곳을 이렇게 놓고 사는 게 어딨느냐. 문화재청장은 뭐하냐라고 썼다가 제가 이렇게 청장이 되어버려서 여기에다가 국제 컴피티션으로 이건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전곡리 부근에서 연천 부근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세계 건축 컴피티션으로 열어가지고 350점이 들어온 중에 프랑스의 아녹이라고 하는 여류 건축가가 지은 것이 당첨이 됐어요. 그 주제는 선사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캡슐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인돌이 있으니까 잘 알죠. 선사시대 유적지에 지어지는 건물은 어떤 형태가 맞는가? 선사시대처럼 그렇게 짓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해놓고 저기에 구석기 시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모든 걸 해놔가지고 지금도 선사시대 축제 어린이날 열리면 25만 명이 하루에 오는 정도의 그런 아주 훌륭한 유적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 건물이 준공할 때 제가 우리 문화재청 직원들한테 그 그렉 보웬 하사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준 거를 왜 그렇게 인색하게 이야기를 안 할까? 그랬더니 또 공무원들이 대단히 찾았어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찾아서 초청을 하는데 부부를 초청을 했더니 그 PX 여가수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적이 갖는 거의 고유의 의미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갔을 적에 그 유적과 친해지고 가보고 싶고 가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하는 이런 것으로 화성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유적지들이
그러한 컨셉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년 전부터 세계는 신석기 시대로 들어갔는데 우리도 8,000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들어가서 이때부터 3,000년 때까지 전까지는 저와 같은 토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인데 그 토기 중에서도 빗살무늬 토기 그것이 한반도의 지배된 형식이었어요. 인간이 참 똑똑해가지고 근친 간에 결혼을 하면은 후손이 기형아가 되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전응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족 간에 결혼을 안 하고 먼 데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악과 불악 사이의 문화가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만든 그 조형물로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질그릇이었거든요. 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되고 잉여작물을 넣게 돼가지고 인간이 이제 신체적으로 크게 발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신석기 토기는 세계 몇 가닥 줄기가 있어요. 유럽식이 있고 스칸디나비아식이 있고 이란식이 있고 중국은 앙소 문화가 있고 용산 문화가 있고 우리는 시베리아, 알타이, 스키타이, 미누신스크, 몽고, 한반도, 규슈까지가 빗살무늬 토기로 일관을 하게 됩니다. 저 빗살무늬 토기가 왜 그릇을 만들면서 빗살로 잡는가? 옛때는 이런 반지하 움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 묻기 좋으라고 밑이 이렇게 뾰족한 거였습니다. 근데 모든 문양은 모티브가 있어요. 꽃을 추상화시켰거나 동물을 시키거나 뭘 했는데 저 빗살무늬는 물고기 뼈를 추상화시킨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골무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예 작품은 아름다움과 기능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미와 용이에요. 근데 미보다 중요한 거는 용입니다. 쓰임새가 뛰어나야죠. 우리나라 피부과 의사로 아주대병원 가천의대 병원장 하는 이성락 박사가 나이 70에 은퇴를 하면서 이 인생을 앞으로도 3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은퇴했다고 우리 명지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이분이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 졸업 논문이 아주 미술사와 피부과 학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그 논문 제목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초상화 1000분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분은 백납병이 어떻고 간반이 어떻고 하는데 참고로 천연두를 앓은 곰보 자국이 있는 초상화가 280점. 뭐 그런 그 연구를 하신 이성락 박사가 내 강의를 듣다가 빗살무늬가 있어서 저것이 미끄러지지 않고 들기 편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저 빗살무늬 토기가 6,000년 전에서부터 3,500년 전까지 2,500년 동안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는데 좀 철학적으로 그 질문 한번 드릴게요. 2,500년 동안 생활문화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저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지루한 매너리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은 내적 충동이든 외적 자극이든 충격을 받지 않으면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꾸는데 우리 내적인 충동으로 해서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좋은 문화를 보면서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를 바꿀 수도 있고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화순이 발전하는 데 있어도 화순 바깥에서부터의 자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것이 3,500년 됐을 때 2,500년 동안 쓰다가 3,500년 전에 삶이 바뀌면서 저 그릇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반지하 웅집 생활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그릇이 그 번개무늬라든지 구름무늬 이런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3000년 전에 이제 고인돌 시대가 되는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청동기 시대는 북쪽과 남쪽이 달라서 북쪽은 미송리형 단지에 기파형 동검에 북방식 고인돌이 있으면 저건 무조건 고조선 유적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미송리형 단지에 세형 동검에 남방식 고인돌이 있는 것은 남쪽의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 중에서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화순, 고창, 강화도 세 군데의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죠. 화순에는 고인돌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어느 집 장독대로 쓰고 있고 밭 가운데 있고 뭐 그렇게 돼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세계의 고인돌, 돌멘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개가 조사가 됐어요. 그 10만 개 중에 4만 5천 개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북한에 1만 5천 개가 있고 남한에 3만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화순의 고인돌 공원이 엄청난 청동시대 유적지로 지금 잘 정비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건 문화재청을 넘어서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옷을 신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을 지난번에 와서 보고 아주 기쁘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화순에 있는 고인들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못 가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가는데, 대곡리에 있는 고인돌에서 이것이 발견된 것이 1971년인가요? 이게 우리 청동기의 역사를 새롭게 확인하는 기념비적인 유물로 국보로 지정됐어요. 이게 그 이유가 옛날에 그냥 뭐 농사 짓다가 뭐 나오면 이런 것들 나오면은 골통상으로 가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대곡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자기 집 헛간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서는 거기에 물 스미는 거를 흙을 긁어내고 이제 돌로 치우려고 하다가 이 11점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들을 만났는데 자기 어렸을 때 그거 갖고 놀았대요. 그랬다가 엿장사한테 엿을 바꿔 먹으려고 줬더니 엿장사가 이거 말고야 네 집에 있는 흙 고무실이라는 거 갖고 와라. 그리고 엿장사도 안 받아줬답니다. 그랬던 것을 자기 집안의 아저씨가 저걸 들고 광주 궁동 골통산 거리에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다가 전남대까지 가서 물어봤다가 이거는 청동기 시대 유물이다 확인해갖고 현장에 학예사를 파견해가지고 그 자리를 조사하고 그 옆에 있는 땅을 딱 했다 2점을 더 얻어가지고 한국 청동기 역사 속에서 화순 대곡리 출토, 세영동검, 청동방울, 가지방울, 팔모방울, 그 다음에 거친무늬 거울, 이것이 우리 청동기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했어요. 그 대곡리는 지금 고인돌공원 그 옆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안내 받아서 듣고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곳을 군에서 다 사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고인돌 역사와 함께 청동기 문화의 그곳을 안내하는 곳을 하는데 그 입구에 있는 할머니가 땅을 안 판대요. 그래서 내가 평생 살던 곳인데 왜 파냐고 그리고 안 팔아서 이 진입로를 낼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그지 말고 화순군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돈으로 사준다는데
그거 팔고 딴 데 가서 좋게 짓고 그거 빨리 내주라고 얘기하십시오. 어쨌든 이거 보면은 청동기에 여기 쓴 거가 당시에는 재정인치, 재관과 정치가 같이 있다가 또 분리되기도 하는데 그때는 재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재관이 쓰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칼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재관이 들고 있는 칼이고, 그리고 거울도 가슴에다 걸고 이렇게 비치면 번쩍번쩍하고, 방울은 어린애 장난감처럼 팔로 방울 손에 쥐면 딱 쥐어요. 요령이죠. 저게 저 재관이 갖고 있던 제사 지내던 샤머니즘이 사라지고 불교가 들어온다면 저건 없어지잖아요. 그냥 없어지나요? 저거가 그대로 내려가는 게 무당입니다. 지금 무당이 쓰고 있는 요령, 그리고 명도라고 해서 북두칠성 있는 거울 쓰는 거, 무당이 쓰는 칼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 청동기 시대까지 영혼과 대화하는 한 방식으로 있었던 거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화순 대공령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거는 저 소떼가 있어가지고, 화순에는 소떼는 내가 저 정확하게 못 봤지만 돌장성 벅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전에서 나온 건 재관의 이 가슴에다 이렇게 되는 거에 소떼가 표시했는데, 날아가는 청동오리는 태양의 메신저가 돼서 때만 되면 날아왔다 때만 날아가는 청동오리에 대한 신앙이 결국 상스러운 것으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 장승과 소떼의 문화 속에서 나오고, 죄 지은 자가 소떼에 가두면 잡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정이 분리돼서 정치적으로 잘못해도 제사장에게 의지하면 잡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청동기 문화로 우리는 오손도손하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사가 우리들끼리 오손도손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자기네들끼리 싸울 적에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적에는 그 춘추 전국시대로 싸우다가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하고 한나라가 되니까 이제 변방을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한사군 제도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요동 서쪽에 낭랑진번 임금현도 한사군을 두고 나중에 낭랑만 남잖아요. 바로 그때 남쪽에는 광동성에서 하노이까지 한국군을 두고, 황하서 쪽에는 무의장액 주천 도남까지 하서한사군을 둡니다. 북쪽은 만리장성하고 고비사목이 막으니까 아무 일 없죠.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낭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낭랑이 들어온 거가 우리 고조선이 멸망을 했는데, 내가 서양 지도를 놓는 거가 이때부터 고조선이 멸망하고 우리 삼국시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는 BC 1세기에서 668년까지인데 삼국만 존재했던 건 마지막 120년뿐이 없어요. 그래놓고 그 앞에도 삼국시대라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삼국시대가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AD 300년 됐을 적에는 삼국과 가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럼 AD 300년 이전에는 부여, 고구려, 백제, 동해, 옥조, 마한, 진안, 변한, 신라, 가야 10개의 부족들이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수합병해서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은 남에게 당하니까 서로 힘을 겨루어가지고서는 덩치를 키우는데, 결론이 삼국과 가야로서 결론이 됩니다. 그게 물경 300~4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때를 그래서 우리
고고학 미술사에서는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로 가는 기원에 해당한다 하는 때예요. 그 원삼국 시대의 유물로서 가장 유명한 것이 오령톡이고, 그것을 지나서 삼국시대로 들어가면 고구려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압록강의 뗏목이 이렇게 20년 전에 갔을 때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고구려의 길림성 수도를 가서 보면은, 환도산성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적석총이라고 하는 돌무지 무덤이 3,000기가 쫙 펼쳐 있습니다. 장관에 길림성에 13,000기가 있는 중에 3,000기가 있어요.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던 고구려의 무덤이 어느 날 350년 무렵이 되니까 이와 같은 벽화고분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생활 풍습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 풍습입니다. 장례 풍습이 바뀌었다면 문화가 다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 바뀌었어요. 선진국 가면서 바뀌었어요. 지금 집에서 장사 치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병원 영안식이 장례식장도 다 바뀌었잖아요. 이 고구려도 저 돌무지 무덤이 벽화 무덤으로 바뀌는데, 현재까지 벽화 무덤 확인된 게 95점인데 그 중에 이건 누구 무덤이다 알려준 건 3개뿐이었고, 이 전체로 보면 처음 100년은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려요.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니까 시장자의 모습은 작게 그리고 그분이 생활도를 그려줘요. 이게 450년 무렵에 교과서에서 본 그 춘무덤의 유명한 수격도예요. 그림이 멋있어졌죠. 근데 그림이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대가가 갖고 있는 특권은 유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머 감각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은 대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의하다가 한번 웃격되는 거는 그건 대가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요. 이 그림에서 정말 뒤돌아보며 활식이 댕기지, 호랑이를 향해서 활식을 댕기죠. 저게 주제지만은 고구려 사나이가 맨날 저럴 수는 없잖아요. 어저께 술 먹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재해서 마지못해 쫓아오는 고구려 청년 하나가 이 끄트머리에 지금 쫓아오는데, 저 청년을 보면은 사냥할 의사가 없어요. 말도 브레이크 밟고 있지 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 심각한 순간에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그 시대 문화가 여유 있었다는 거고, 그때가 장수왕 때.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니까 인간의 죽음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산다는 그런 초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세계는 영혼이 지배하는 질서가 있다 해서 사신도 무덤으로 만들어진 게 마지막 100년의 모습입니다. 강서대묘. 그리고 고구려는 여기서 끝을 막을 내리게 돼요. 참으로 이상한 것이, 세계 모든 미술은 르네상스건 바로크건 또 고딕이건 하나의 문화는 생성과 발전과 소멸의 과정이 있는데, 고구려 고궁벽화는 소멸의 과정이 없어요. 쇠퇴 과정이. 그것이 얘기하는 것은 고구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은 사고사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끝이 허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 속에서 외교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자체의 문제보다 그걸 대처하지 못해 고구려는 끝났습니다. 근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라 근관. 신라의 근관이 일제강점기에 3점이 발견됐어요. 근관총, 금룡총, 서봉총. 1921년에 저게 발견된 건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 아마 크라운이라고 하는 왕관 경연대회에 나가면 그랑프리 받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금관이 만들어진 것이 금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금관총에서는 금팔찌 12개, 금허리띠에, 금목걸이에, 금신발 완세트가 나와요. 금관총에서 나오는 금이 7.2kg이에요. 어마어마한 황금의 나라예요. 이게 경주 대농원과 황남동에 있는 고분들인데, 경주 시내에 고분이 155개가 있어요. 1년번호로 155개가 딱 있는데, 일제강점기에만 발견된 그 금관 3개는 저 고분을 발굴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저 밑에 호떡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고분이 무너진 자리인데, 신라의 무덤은 지하의 땅을 3m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부장품을 넣은 다음에 덮고 자갈로 다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흙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적성 목박분이라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서 흙이 없어지면 자갈밭이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기 호떡처럼 생긴 거기에 한 사람이 경주 첫 기차역이 생기니까 역세권이 생겨가지고 2층 집을 지으려고 지하실 파다가 금관총이 나왔어요. 그 옆에서 금룡총, 그 옆에서 서봉총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1970 누구도 저 무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해본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 중에 1969년에 경주의 한 사람이 경주 최고잣집 있는 데가 교동인데, 교동에서 땅굴을 3년 동안 파가지고 금관 하나를 빼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주 박물관 가면 전 교동 출토 신라금관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박물관에 팔다가 붙잡혀서 감옥 가고 이렇게 뺏겼죠. 71년에 경주 고문단지를 만들면서 저기 고분 하나를 발굴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돈이 드는 거를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고고학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파본 일이 없는 거를 판매는 거가 힘들어서, 어쨌든 금관이 다 나올 건 아니고, 신라 역사에서 마리간 시절이라고 하는 시절, 이 법흥왕 진흥왕 가기 전에 있었던 나물마리간에서부터 있었던 6명의 마리간이 시절에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서 능바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황남대총 가장 큰 거 쌍분으로 된 게 부부합장묘거든요. 저게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120m, 폭이 80m예요. 높이가 25m. 그래서 저거를 파기를 하는데, 이 발굴단이 이거를 바로 파는 거는 임상실험 없이 수술하는 거와 똑같다. 그 앞에 있는 조그만 155호분을 시험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경험으로 황남대총을 발굴하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155호분을 시험 발굴했는데 거기서 금관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천마총이라고 합니다. 참 인물의 팔자가, 그때 임상실험 안 했으면 저건 영원히 조그만 그 155호분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황남대총을 발굴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유물이 38,000점이 나왔는데, 저 38,000점을 나오면은 전시관을 지어서 관광과 교육 자료로 쓰겠다고 해놓고 그거를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5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경주박물관장이 10년 전에 황남대총을 창고째 보여주는 전시회를 해요. 저 토기 항아리, 토기가 깨지지 않은 게 1,500점이고 깨진 거가까지 하면 5,000점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창고째 전시한 거예요. 특세로 치라고. 근데 청장 그만두고 난 뒤인데 신문 보니까 황남대총의 58,000점을 창고째 보여준다라고 그 신문 기사가 나서 가가지고 경주박물관장한테 내가 청장 때 황남대총은 38,000점이라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 이번에 2만 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황남대총에서는 다른 데하고 달리
이 가슴걸이라고 해서 구슬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도리처럼 돌고 꽂힌 그 구슬들이 나오는데 저게다 끊어져서 쉬니까 2만 원 그래서 5만 8천 원 했다고. 백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백제의 아름다움은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에서 4,500점 나와서 처음으로 멋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백제궁동 대학로가 나와가지고 백제가 진짜 아름답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사리함이에요. 사리함은 무조건 명작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절대자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최고 가는 정성과 최고 가는 기술과 재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익산 미륵사에서 저렇게 화려한 사리함이 2008년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2006년에는 백마강 건너편 왕흥사에서 금운동 완세트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백제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576년에 이 사리함을 갖고 왕흥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버렸어요. 대단한 거였어요. 굉장히 심플한데도 멋있잖아요. 지금 백제 역사 지역이 8군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익산 왕궁리 석탑이에요. 왕궁리 석탑에서 저와 같은 사리장치가 나온 게 67년에 발견됐는데 이건 통일신라 시대 수리하다가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백제가 저렇게 멋있게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백제 때 유물로 국적을 다시 찾는데 저 박스에서 나온 그 사리함 지금도 저런 게 없고 세계 사리함 경연대회 나가면 또 저게 1등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금판이 금강경을 금판에다가 10대장에다가 쫙 5,500장을 쓴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금판에다가 불경을 대칭으로 쓴 거예요. 붓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거지. 이게 백제입니다. 백제는 장인이 존중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무령왕비 팔찌에 다리가 만들었다는 공예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경주 황룡사 만드는 거 백제의 아비지가 더 만들죠. 불국사 무용탑은 아사다리 만들죠. 일본은 기와집이 처음 만드는 게 596년 아스카데라인데 아스카데라의 기와는 백제의 와박사가 와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원조왕 15년 작심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그렇게 해놓고 8글자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제가 엊그저께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에서 한 얘기가 이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나도 노무현의 무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문화 능력을 보여줬다 하는 거로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개념을 전해주면은 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미불로 화이불치 저 개념을 갖고 부여박물관을 간 사람하고 모르고 간 사람하고는 유물을 보는 눈이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근데 저것을 조선시대 정도전이 경복궁을 만들면서 문장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궁궐은 화려해야 된다. 안팎으로 나라의 권위를 보였는데 누추해서 되겠는가?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만들자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거미불로 화이불치는 백제의 미고 조선의 미고 한국의 미를 집약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데 와서 강연을 할 적에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가슴에 무엇 하나를 심어놓고 싶은 것,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개념을 하나 싶으면 다 거미불로 화이불치여서 무슨 강의를 하든 저거는 내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저거를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미술사의 전도사로서
전도를 하는데 뭐 성경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하나 딱 해야죠. 저게 많이 퍼져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공예가가 팜플렛을 쓰면 내 공예의 이상은 거미불루입니다 하고 막 서비스 보내는 거 보면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어디까지 퍼졌냐면 우리 동네에 미장원이 있는데 이 미장원 주인이 거미불루 화이구치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써있어요. 참 저쯤 저런 데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불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불상이 삼국시대의 불상, 통일신라 불상, 고려시대 불상이 계속해서 얼굴이 변해갑니다. 삼국시대의 불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미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불상은 서구람처럼 아주 근엄해요. 고려시대 가면은 그 불상이 마치 샤머니즘 신기를 행할 것처럼 괴력의 소유자 운주사처럼 그렇게 돼요. 은진대처럼 되고. 근데 삼국시대 저 금농불이 600년 무렵에 만든 거고 우리 한반도에서 만들었는지 가서 만들어줬는지 일본 광룡사에 있는 목조 반가사유상 이것이 거의 똑같잖아요. 형태 같잖아요. 제가 답사기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쩌면은 생각한 만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이 목조 반가사유상은 실존주의, 유심론적 입장의 실존주의자인 카이 아스퍼스가 1945년에 일본에 왔다가 사진 이제 그만 찍읍시다. 내 혼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뭘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어. 11월 달에 왔다가 저 교토에 가서 저 목조 반가사유상을 보고 이분이 쓴 글이 그렇게 나와요. 나는 유심론적 실존주의자로서 절대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상도 보고 중세 이콘을 보면서 신의 모습을 그렸지만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었지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를 보여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목조 반가사유상에서 모든 실존적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해달된 절대자의 모습을 보고 가게 됩니다. 이게 그분의 철학적인 사고가 깊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러다가 신라가 통일되고 나면은 이와 같은 석굴암을 만드는데 왜 석굴암이 만들어졌는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해서 퍼져나오는 사찰의 기본은 석굴사원입니다. 아잔타 석굴, 도낭 석굴, 운강 석굴, 용문 석굴, 석굴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석굴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사암이라 곡괭이로 파고 들어가면은 불상을 조각을 하고 굴을 만들 수 있으니까 도낭 막곡을 천불동에는 472개의 석굴사원이 1000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 우리도 석굴사원을 하나 갖고 싶은 마음으로 첫 번째 만든 게 군이 804의 석굴암입니다. 그건 자연 석굴에다가 모신 거였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인공적으로 석조를 딱 해서 석굴암을 만들어 놔서 세계의 저와 같은 석굴로 만든 석굴사원은 석굴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만들었죠.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의 종교와 미술과 과학과 건축술이 다 만나는 건데 석굴암이 앞에 직사각형으로 있다가 복도가 있고 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원에는 전부 14분의 조각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문수와 보현, 제석천, 범천, 그 다음에 10대 제자, 그리고 11명 관세음보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두 판이 빠져 있는 것은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빠진 거죠. 서울대 물리학과
남천우 교수가 저것을 조사하면서 저게 돌 조각으로 가서 끼워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6개를 만들면은 이렇게 꽃 모양으로 돌아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갖다 딱 맞히니까 또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천호 선생 교수 얘기가 신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인 30도 값을 구할 줄 알았다. 참 들어본 지 오래된 얘기죠. 사인 30도가 돌아가는 각도를 알아야지 그거를 이어 맞추면 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m를 쟀는데 1mm의 오차도 없다는 것은 1000분의 1의 오차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게 석굴암의 전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가 통일이 됐는데 이제 신라 사람들이 석굴사원을 못 만드는 대신 우리는 화강암산에다가 마애불을 만든다. 그게 경주남산이에요. 경주남산에 100개가 넘는 불상들과 탑이 있어요. 이게 칠굴암에 있는 겁니다. 경주남산이 8km에 폭이 4km고 계곡이 36개인데 계곡마다 불곡, 탑곡, 삼는게 계곡마다 불상이 학생들하고 답사가면은 불상이 배트콩 나오듯이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피크가 되는 데가 용장사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썼던 그 금오산이 남산입니다. 그런 중에 아직도 발견 안 된 거가 또 있는데 내가 문화재청장 때 저분 인부가 서 있는 거기에 이 앞에서 나온 불상에 광배가 깨졌는데 한 조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광배를 찾으려고 학예사들이 가갖고 조사하는데 저 큰 바위 5m짜리 저 바위에 손을 대니까 부처님의 코하고 얼굴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아마 850년 무렵에 여기 지진이 있었어요. 울산 지역에 지진이 많거든요. 그때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2026년에 세워질 겁니다. 저기가 솔밭속에 있어서 중장비가 못 들어가요. 헬리콥터로 들려니까 헬리콥터는 50톤까지 들는데요. 근데 이거는 80톤이 돼서 못 들어요. 그리고 지금 나무들 정비해가지고서 이제 들려고 그러는데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요. 이 사실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조그맣게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간되는 르몽드 신문에는 일면 토피서로 났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 경영한다고 하는 게 뭔지 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글 쓴 것도 얼마나 멋있나 보네. 제목이 그것은 5cm의 기적이었다. 5cm 차이로 코가 안 깨졌다 이거. 한국의 문화재 관계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세울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신라가 망해가는 걸 얘기하는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마지막 기사에서 김무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사람들은 시조 박격세가 나라를 세운 뒤 멸망할 때까지 2000년의 역사를 3대로 나누어서 말하였다. 개국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신라가 통일될 때까지를 상대 신라라 하고 통일 후 무열왕에서부터 해공왕 때까지를 중대라 하고 선덕왕부터 경순왕 망할 때까지를 하대라고 했다. 상대 신라는 우리가 말하는 고신라고 통일 신라는 중대와 하대로 분명히 나눴어요. 역사학자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 근데 왜 나눠야 되느냐? 상대 신라는 통일되니까 중대 신라는 중앙 귀족 중심의 교종으로 석탑과 금동굴이 주제였는데 하대 신라로 넘어가면은 지방 호족의 시대가 되고 선종이 되고 승탑이 나오고 철불이 나오는 시대. 완전히 달라요. 문화. 경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던 중대 신라가 이제는 하대 신라로 나가고 그 하대 신라의 첫 번째를 여는 게
요 아래에 있는 장보림사에서부터 부산 선문은 시작하는 겁니다. 가지산 보림사가 중요한 것이 부산 선문 제1선문이 9개의 선봉 사찰 중에서 탑은 이와 같이 석가탑을 모방해서 작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승탑이라고 하는 새로운 팔각당 형식이 나와요. 이게 화순 쌍봉사에서 아주 그냥 꽃을 피우고 연곡사부도, 곡성 태안사부도, 남원 실상사부도 이 부도라고 불렸던 승탑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를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쓰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주 고달사에 있는 거라든지 태안사 곡성에 있는 거는 연곡사의 동부도 북부도 하는 거 정말 아름답죠. 불상도 철불로 바뀝니다. 금동불 그런 게 아니에요. 박완서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가까웠는데 그분은 카톨릭식이잖아요. 당신은 절에 가서 부처님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없대요. 금빛으로 뾰족뾰족하는 그 속된 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림사에 와서 철불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대요. 아, 저게 부처님의 모습이구나. 저런 철불이 어디 가면 볼 수 있냐고. 그래서 도피한산 갔다 오라고 했더니 거기도 갔다 오시고, 저쪽에 도피한산 거고, 이거는 박물관 서산보원사에서 나오고, 이게 광주 충북리에서 나왔는데 얼굴의 인상이 석굴암은 이상적인 인간상이지만 이거는 호족의 얼굴을 만드는 것 같은 파워풀한 이미지잖아요. 그게 중대에서 하대신라로 확 변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쌍봉사로 와야 돼요. 아, 이거는 제가 찍은 이 사진이 이렇게 귀할 줄은 몰랐지. 쌍봉사의 경우에 극락전 건물을 자세히 보세요. 이 집 들어가는 계단이 굉장히 길어요. 저거 반만 해도 계단이 되는데 계단을 저렇게 쭉 길게 함으로써 이 극락전이 보여주고 있는 존엄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호성관도 그렇고 철강국사 승탑의 경우에 그 비석은 없어졌지만 이 철강국사 돌고부기가 우리나라 돌고부기 중에 가장 사실적인 게 이 돌고부기만이 오른쪽 앞발을 들고 있어요. 간다 이거야. 요거 하나 가지고 살아있는 거를 동감을 쓰잖아요. 아까 고구려 고분벽과 그 청년 졸고 있는 놈 그것 때문에 살아나듯이 싹 살죠. 더군다나 철강국사부도처럼 이 밀가루 반죽으로 해도 이렇게 만들기 힘들 거예요. 이게 화강암을 쪼아가지고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밑에 구름 피어나는 게 뭐 애들 와서 빵빠레 아이스크림 같다고 그러면 이게 뒷모습에 가서 꼬리를 봐도 그렇고 무엇을 봐도 우리 하대신라 조각의 하이라이트는 쌍봉사, 철강국사 그리고 고려시대 운주사를 가야 되는데 운주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책에 쓰기로 빨리 갑시다. 그 천불청탑동의 그 여러 전설 중에 역시 하이라이트는 이 와불인데 요즘에 와불이라고 이제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와불은 열반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길이 불이에요. 미길이 불이지. 세우려고 했는데 세우지 못한 불상이지 누워있는 불상이 아니라고. 근데 이 와불을 저를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 그 여러 가지 상상력이 동원할 수 있죠. 이제 곧 끝날게요. 난 중장터 상거리 오늘 가서 그 대나무밭 식당에서 매운탕 먹었는데 중장터 상거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중장터 상거리에서 하나로 가면은 운주사고 하나로 가면은 불회사고 하나는 쌍봉사고 요새 보니까 보림사로 가는 길도 뚫렸대. 그래서 그 옛날에 중들이
장 보는 거가 차를 한다든지 또는 나베를 하는 거를 바꾸는데 중장터의 장은 보름날 열렸어요. 달빛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 중장터에서 있었던 그 장이 스님들의 페스티벌이 되던 민간인이 다시 모이던 음력 보름날에는 중장터에서 장이 쓰는 것이 이 화순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자림 오늘 저기 가봤지만 그 나조 구례사의 그 돌장성 참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있게 생겼죠. 그리고 고려시대 건칠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건칠불이 고개가 앞으로 있어서 뭐 거기 왔냐 뭐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거가 있어요. 화순을 얘기하면서 화순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중장터 상거리면은 나주까지 뻗어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하죠. 거기서 보는 그 실록이라고 하는 거는 전라도에서 가을 단풍은 정업사지만은 실록은 불회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저 군수님이 보내서 개천사를 갔다 왔더니 거기 비자림은 어마어마하더군요. 마침 작년에 그 야자 네트로 길을 내줘가지고 편안하게 갔다 왔는데 안 가보신 분 한번 갔다 오세요.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 가봐야겠고 등산 좋아하는 분도 이 불회사가 불회사 비자는 어른애예요. 여기는 300년, 400년 된 노목들로 되어 있어요. 화순의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 운주사에 저 일어나지 못한 불상을 내 친구가 저거를 벌떡 그림으로 일으킨 게 있어요. 홍성남이가 그린 것도 있어요. 그거보다 신학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의 문화유산 박사학위 해외편을 쓰니까 저거를 뒤집어 타고 화가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있어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